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네, 듣기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오전에 시험 봤죠? 네? 아, 고맙습니다. 오전에 시험 보셨죠? 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시험주만, 네, 늘 그렇듯이 네, 시험은 잘 보라고 있는 거긴 한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그러지는 않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바와 같이 1시간 반 정도 진주 리더십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할 건데, 일단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되게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분도 있고 막 이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는 MBA 비즈넷 동호회에서 얘기하는 진주 리더십이라고 해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주인은 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모두 다 잠깐 기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안 찍으셔도 되고요. 진짜 기립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일들을 겪고 있죠. 그래서 다들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리고 되게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자 추모를 위해서 잠깐 좀 묵념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묵념. 자, 바로 앉으셔도 돼요. 솔직히 그래요. 요즘에 워낙 이제 어른으로 사는 게 굉장히 좀 죄인 같고 되게 좀 슬프고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세요? 어제 검색어 1위에 오른 게 이제 1000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게 1위에 잠깐 올랐었는데요. 혹시 이 히스토리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 1000개의 바람이 되어는 이명주의 노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명주를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굉장히 팬이에요. 파페라 가수인데요. 그 가수가 이 노래를 세월호 추모 유가족들에게 헌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밤에 들어가서 음원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듣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음원의 수익금 전체를 희생자들한테 다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좀 잠깐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보면 자꾸 마음이 울렁거려가지고요. 자, 바로 가볼게요. 자, 강의 내용의 개요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인의 줄임말이에요. 소리도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었어요. 여러분들 왜 부품 꿈을 안고 우리가 MBA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죠? MBA에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자, 오늘 이제 시험을 봐서 아시겠죠? 시험 보고 나면 본인이 어때집니까? 본인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나의 머리 한 개에 한숨을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뭐가 떨어져요?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그죠?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학교만 먹으면 다 꼴보기 싫어지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도 진주 리더십이라고 제가 좀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의 목표는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중심에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나의 삶을 어떻게 돌아볼 것이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황선주라고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도 지난번에 보니까 윤영경 회장님 프로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려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제는 총 4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가? 요즘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가 MBA에 들어온 이유, 서로 다들 각자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지금 우리 나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조직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단순한 일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삶의 진짜 주인인 나의 삶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간이 아무런 도구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릴 수 있는 최고의 마술이 있어요. 뭘까요?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도구 없잖아요. 필기도구 이런 거 별로 없다라고 쳤을 때 손, 부릴 수 있는 마술, 최고의 마술 뭘까요? 말. 혀. 네? 혀, 새치, 혀. 저 죄송하지만 좀 길게 얘기해 주시면 자, 말 그리고 새치혀. 새치혀. 예.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러니까 말 짧게 얘기했다고 길게 해서 새치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아무런 도구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최고의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눈빛? 자, 제가 정답이 아니라고 해서 구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미소, 그렇죠?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최고의 마술은 미소와 표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자,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아시겠지만 성인이 되면서 어느 시점부터 성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딱 되는 순간 모르는 낯선 타인을 만났을 때 갑옷을 입고 만납니다. 그러면 어른이 된 거예요. 그죠? 아이일 때는 그런 게 없죠. 아이일 때는 그냥 서로가 보면 친구처럼 다가가고 동년배가 있으면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 낯선 타인이거나 내가 잘 보지 못한 얼굴을 보게 되면 갑옷을 입고 만나는 게 어른이 되는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갑옷을 벗기도 하고요. 갑옷에 빗장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좀 마술을 자주 부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미소, 표정 이거는 내가 부릴 수 있는 마술 중에서 최고의 마술인데요. 자, 옆에 동료, 옆에 앉아있는 인연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표정 중에서 가장 최고의 표정, 어떤 표정? 상큼한 표정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직 그러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자, 상대방의 얼굴의 표정은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얼굴의 표정 내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럼 누가 보고 판단해요? 상대방이 보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 상큼하게 인사하는데 상큼한지 아니면 우울해지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을 봤는데 우울하다, 자, 손 대시면 제가 자리 바꿔드립니다. 상대방 쪽으로 1시간 반 동안 가야 되니까. 자, 상큼한 표정 준비하시고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준비 미리 해도 돼요. 지금 시작하면 그때 하실 거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시작! 그럼 그때 이러고 있단단 말이죠. 그거는 좀 아니고,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는 우리 원우들 그리고 뒤에 있는 원우들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큼하게. 자, 시작! 네, 자, 어떠세요? 옆에 있는 동료 상큼한가요? 아니면 원우들이 좀 상큼해요? 네, 아까보다. 자리 바꿔야 돼요? 네. 자, 지금 보니까 그 짧은 사이에 인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이렇게 발그레하게 홍조를 띄우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보다 표정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강의는요, 이야기하듯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야기하듯이 하도록 하세요? 이럴 수 있죠? 왜 이야기하듯이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편하게 하려고. 그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소통하려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왜냐하면, 왜 이야기하듯이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분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자, 사진 속의 이 인물이 누군지 아시는 분? 할아버지 말고? 아인슈타인 아닙니다! 자, 이거 맞추면 제가 별다방 쿠폰 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 별다방 쿠폰인데요. 가셔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네. 네. 뮬러.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굴까요?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좀 드릴까요? 스마트폰에서. 허클베리 핀. 마크트웨이. 누구? 누가? 오, 맞아요. 마크 트웨인이에요. 자, 나오세요. 네, 좋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굉장히 격하게 좋아하시네요. 자, 예, 마크 트웨인 아시겠지만 허클베리 핀, 그다음에 톰 소여의 모험의 작가죠. 자, 이분이 왜 이야기하듯이 합니까?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해줬어요. 왜냐? 설교가 20분을 넘어가면 제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잔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우리는 죄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듯이 막 얘기하면 여러분도 문을 박차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떠나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시계는 지금 몇 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어느 시점에 우리가 어느 시간에 살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대장님 지금 혹시 하루를 24시간에 비유를 한다면 몇 시쯤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오후 시간. 오후 시간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우리 정미연 선생님. 오후 2시. 자, 우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미모의 여성분. 아침 8시. 아이고 하시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죠? 저 남자친구가 짝짝이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자, 당신의 시계는 지금 몇 시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 얘기했나요? 김남도 교수가 하루로 24시간에 비유를 해서 내가 지금 현재 몇 시에 살고 있으며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주고 있죠. 김남도 교수는 아시겠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작가로도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김남도 교수의 강의를 좀 잠깐 들어볼게요. 들으세요? 그 소비자와 시장 이런 과목을 강의하는데요. 오늘 그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집에 가기 어려울 테고, 먼저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인생이 딱 하루라면 내가 지금 인생 중에 몇 시쯤을 살고 있을까, 그냥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낌을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생은 몇 시쯤 된 것 같아요? 오후 3시. 우리 남학생들한테 볼까요? 남학생은 어때요? 오늘 하루 중에 몇 시? 자기 인생에 오늘 오후 4시? 예, 4시간씩 보이기 좀 한다. 자, 우리 이렇게 막연하게 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 계산을 실제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산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한 80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80년이 24시간에 해당한다면 여러분 나이는 지금 몇 시쯤 될까? 한번 계산해봐요. 계산이 너무 어려우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80년이 24시면 40살이 몇 시겠어요? 12시, 그렇죠? 80의 반이고 24의 반이니까. 그러니까 요 중에 40된 분이 있으면 낮 12시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38은 24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이 갈 때마다 3시간씩 가면 된다. 여기 10살인 분 있어요? 아직 없죠? 10살은 아침 3시 정도 됩니다. 새벽. 그리고 20살은 20살은 6시. 우리가 1년에 한 18분씩 더하면 자기 시각이 나옵니다. 이 중에 30살이신 분 있어요? 30살은 아침 9시. 오늘 아마 방송국에서 여러분 시계를 하나씩 준비해 오라고 한 것 같은데 한번 자기 시계 꺼내볼까요? 자, 이제 각자 자기 시계를 돌려서 자기 나이를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오후 4시쯤 됐은 것 같다 했던 우리 남학생 지금 몇 시예요? 오전 9시요. 또 오후 3시쯤 됐던 것 같다는 우리 여학생은 6시 36분이요. 어때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보다 시간이 더 늦었어요? 더 빨라요?
빨라요. 여기 우리 학생들 아침 6시 36분 또는 아침 7시 또는 9시 이럴 때 뭐 해요? 보통 아침에 하루 중에? 네, 자고 있어요. 아주 솔직한 답이. 또 뭐 그렇게 늦잠 안 자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도 아침 7시 또는 6시 36분 이 정도라면 뭐 할 시간이죠? 그쵸. 씻고 하루를 준비하고 나갈 준비하는 사람이죠. 나는 이런 시계를 인생 시계라고 부른데 여러분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곧 취직을 하고 사회에 나갈 거니까 다들 출근 준비를 하는 한 7시, 8시 정도에 해당을 한다. 선생님은 선생님 나이는 거의 국가적인 기밀로 내가 자, 김남두 교수님 나이는 국가적인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지금 시기에 나는 어디 지점에 와 있나 우리도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볼까요? 80세라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했을 때 1440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이면 18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몇 살 정도가 나오나? 여러분들한테 필기도구도 있고 그 다음에 A4용지도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좀 해보시겠어요? 지금 내가 내 나이에 몇 시 정도로 되어 있나 삶에 있어서 그건 좀 자,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옆 사람한테 해달라고 해도 괜찮고요.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52기는 회계학 시험을 봐서 계산기가 다 있습니다. 네. 계산기가 지참이었기 때문에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몇 시에 살고 있나가 정확하게 나오죠. 네. 1년이면 18분이니까요. 그랬을 때 몇 분 정도 될까? 자, 몇 살 정도 지금 살고 있나요? 본인이 생각했던 시계와 지금 맞아요? 우리 여기 뒤에 두 분 계시는데 몇 시에 지금 해당되나요? 계산해 보니까. 8시. 오전 8시요? 너무나 부러운 말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 점심 먹고 낮잠 잘 시간이라서 지금 매번 산에만 다니시고 그러는 거죠? 원기 회복을 위해서. 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시간을 내가 어느 시점에서 살고 있느냐를 알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재설정하거나 혹은 내가 또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빠르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훨씬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를 희망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시간을 이렇게 계산하면서 늘 계획하고 1년 단위, 2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인간은 좀 이성적인 존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크게 얘기해도 되는데.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 결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다니엘 골먼이라고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네. 아시죠? 왜 경제학상을 받았냐면 그 소비자 행동 심리, 행동의 행태를 봤을 때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이성에 의해서 그 물건을 구매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이성에 의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감성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원피스를 딱 사러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뻐요. 이쁜데 가격 대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정원이 저한테 제 마음을 확 돌릴 수 있는 핫버튼의 멘트를 날립니다. 얼굴 작아 보여요. 이러면 제가 바로 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소비자가 이성적으로 판단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다시 이성이 돌아와서 내가 왜 샀지? 이게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걸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백에 집착하는 거고 내가 사고 싶은 걸 못 사면 밤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남자들은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죠? 네,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여성들은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들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성적인 존재이기를 근데 원하죠, 우리는. 그리고 지성인일수록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까? 나는 좀 이성적인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화장실 좀. 그럼서 나라고 그랬어요. 화장실 좀. 네, 나는 이성적인 존재이다. 낮은 이성적인데 네. 자, 풍기를 좀 흐리는 그런 답변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지성인들이 모인 MBA인데, 자, 이성적인 존재였다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대체 내가 왜 MBA를 들어왔을까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MBA를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생각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MBA를 들어왔으면 들어와서는 뭐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와요? 졸업만 하면 돼. 그죠? 아유, 하등이 쓸모없는 게 대학원 성적이야. 어디 제출할 것도 아니니까. 나는 회사에서 지원받지도 않으니까 졸업만 하면 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시험을 보면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거든요. 감성이 그때부터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발등을 찍죠. 내가 왜 이 어려운 MBA를 할까? 대학원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침에 회계 보면서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선배 47기? 46기인가요? 그 선배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거 전문가한테 맡기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저 적극 전 공감합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지. 저는 아주 전문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MBA를 들어왔을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다 이유가 있겠죠. 자, 21세기는 지식 못지않게 감성을 또 중시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현업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를 통제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뭐를 또 중시하라 그래요? 감성을 중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식사회로 진화할수록 시스템이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성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감성적으로 어떻게 이게 풍부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감성을 녹여내서 풍요롭게 삶을 유지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뭐 아시겠죠? 엘빈 토플러 아시죠? 제3의 물결. 이 사람이 이미 얘기했죠. 21세기에는 이성 못지않게 감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뭘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성적으로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감성적인 부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직원들과의 어떤 매니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관리자는 될 수 있으나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리더가 되려고 하면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감성이 키워질 수 있는 부분이냐, 이게 또 이렇게 퀘스천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감성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이성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감성적이 되시는 참 훌륭해요. 교육생의 자세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동유형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봤을 때 저 굉장히 좀 이성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90년대 초반에 직장 생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업무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밤을 새서라도 이렇게 해놓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다른 동료들보다 승진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승진이 되고 나서 그 밑에 이제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팀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팀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뭐 지각도 거의 안 하는 사람이고 약속을 하면 그걸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완성도 이런 것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팀원들이 별로 화합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 이성적인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가 있을까요? 개인의 기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높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기준을 본인한테만 적용을 하면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엄격해져서 자기가 성공하는 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예요?
그 기준을 타인에게도 적용을 하죠. 상대방에게도. 그래서 뭐냐면 보고서나 이런 거 딱 왔을 때 오타가 있고 만약에 줄이 틀렸고 그러면 바로 지적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틀렸네요. 다시 좀 해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가서 다시 해가지고 와요. 또 틀린 게 있어. 내 눈에 또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 다시 또 한번 얘기하죠. 그러면 다시 또 고쳐갖고 와요. 근데 최종 보고서도 또 틀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냥 하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위에 올리죠.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새까마지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겠지, 팀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혼자 일 다 한다라고 하고 직원들을 역량을 강화시켜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교육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받았던 교육이,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아시겠지만 90년대 초반에 그런 교육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뒤지고 뒤져보니까 YMCA 있죠. YMCA 그 서울에 그 연맹 본부가 있어요. 종로에 있는. 거기에서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다 거기 하나서. 그래서 제가 6개월 과정을 거길 다녔어요. 주말에 매일. 근데 거기에서 배운 게 뭐냐? 감성을 강화하는 능력을 배웠어요. 인간관계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성적인 부분을 확장시키는 거더라고요. 자, 감성이 확장될 수 있을까?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성적으로 태어고 났는데 확장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때 다니면서 뭘 했냐면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세요? 딱 가면 저는 지금 양평에 가면 달학교라고 해서 그 김태진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데 김태진 선생님이 그 관계에 굉장히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이 어떤 것만 주냐면 일요일날 아침 9시까지 헐레벌떡 가면 거기는 이제 소그룹으로 한 6명 정도가 하거든요. 아침에 오면서 뭐가 보이던가요? 이래요. 에? 버스 타고 왔는데요? 그런 사람 있고 에?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던가요? 보이는 거 없는데 늦을까봐 조마조마해서 왔어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을 한 달 내내 하시는 거예요. 한 3주 되니까 정말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배우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감성을 좀 매니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됐을 때 오늘도 가서 질문을 할 거니까 이제 제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되게 좋은 게요. 딱 오니까 버스 바로 왔어요. 앞자리에 어떤 사람이 탔는데요. 노부부 같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되게 챙기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변화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감성이라는 거는 나중에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감성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데요. 반면에 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미의 기준이 굉장히 이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특히 여성들은.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미의 기준,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주영 원우 같은 경우 본인이 굉장히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자, 0.1초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나와요. 자, 그러면 저희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곤란해요? 네. 자, 맞아요. 우리가 왜 바로 0.1초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곤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대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전 세계에서 4%만이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96%는 자신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96%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생각을 깨기 위해서 2013년도 도구에서 리얼 뷰티 스케치라는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진행을 했냐? FBI에서 훈련받은 몽타주 전문가가 커튼 뒤에서 사람의 말만 듣고 얼굴을 스케치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서로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 좌측은 모델 본인이 묘사한 자신의 얼굴 스케치고요. 우측은 모델을 관찰한 다른 사람들이 묘사한 얼굴의 스케치예요. 자, 볼까요? 좀 차이점이 있나요? 자,
좌측은 본인이 본인을 묘사해서 나는 이런 모습이다. 우측은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좌측은 본인이, 우측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여기는 둥글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좀 기다란 얼굴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뭐 요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도 되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본인 여기도 또한 굉장한 어떤 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자,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영상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ity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자, 이 실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좋죠. 어떤 도움을 줬을 것 같으세요? 행복한 마인드, 자신감. 네, 자신감이 착각하게 만드는 착각하게 만들어서 더 악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네. 지금 안 생겼는데 잘생겼다고 착각할 것 같아요. 자, 실험 당시에 당신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본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얼굴이 크고 둥글어요. 눈가에 주름이 있어요. 턱이 넓어요. 이마가 아주 좁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경우는 갸름한 턱을 가진 좋은 느낌의 여성이에요. 혹은 너무 귀여운 코를 가졌어요. 혹은 파란 눈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주영 원우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뭐냐면 자, 저희 50위기는 다 동의하죠? 네. 자,
죄송합니다. 인원수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답이 빨리 안 나오네요. 자, 빨리 나오게 하세요. 자, 이주영 원우가 아름답죠? 네, 그렇죠. 저희 기수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돼 밝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원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뭐고 내가 지금 또 발전해야 될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실험 참가자들은 재미있다는 반응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지 못한 스스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폄하하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왜 상큼한 표정으로 상대에게 인사를 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나 부정적인 모습은 실제로는 그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그래서 굳이 얼굴을 고치고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자 이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MBA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정말 괜찮고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MBA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왜 MBA에 들어왔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들어온 이유는 다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지는 아시죠? 브라이언 트레이시입니다. 그죠? 우리 장 회장님은 아시죠? 네, 워낙에 많이 나오는 분이죠.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마음에 있다라고 해요. 누구도 자신보다 낫거나 더 똑똑하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 자신,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MBA에 들어온 이 행동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자 3가지만 해보죠. 자, 이제 얘기들이 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마무리가 거의 다 끝났나요? 아직 하고 있는 조는 없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MBA에 들어온 이유, 그거를 좀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 그걸 한번 좀 같이 공유를 좀 해볼까요? 어떤 분이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우리 조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영 원우 당첨되셨습니다. 추천 들어왔거든요. 네. 이주영 원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콘텐츠 처음 듣는데 만들어서 보내주셨고요. 저희도 4명의 이번에 좀 자기 개발 또는 인문학을 우리는 좀 새로운 분야에서 넓혀가자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더라 그런 거라든가 그러면 새로운 업무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든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좀. 자, 우리는 요 의견 말고 조금 다른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하는 조가 있을까요? 네, 뒤에. 네, 뭐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자, 나와서 하는 거 적극 권하시니까. 이제 팀장님이 잘생겼다. 52기 김대웅입니다. 저희는 세 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황상현 원우께서는 이제 얘기해도 되죠? 예. 첫 번째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자신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두 번째는 MBA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석사 끝나고 박사까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이 생기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느끼는 어떤 자존감의 회복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으셨다고 그랬고, 제가 나온 이유는 저희 52기에 아마르 원우가 계셔요. 그래서 아마르 원우를 좀 소개도 시켜드릴 겸
그래서 나왔습니다. 실은 저희 52기로 이렇게 같이 들어왔을 때 전혀 저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기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엄청 어울리기를 잘하셔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부담 없이 이렇게 다가오시고 하셔서 너무 좋고요. 첫 번째는 새로운 환경, 진짜로 새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몽골에서 대학까지 나오셔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지금 한 5년째인데 MBA 과정을 저희가 같이 하면서 얼마 전에 회계 언론에서 발표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말로 발표까지 하실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몽골에서 물론 공부를 하셨지만 한국에 와서 조금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싶어서 들어왔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남편분하고 그 상황을 좀 여쭤봤는데, 지금은 남편이 돈을 벌어서 우리 아마르 오너님이 공부를 하고 향후에 아마르 오너가 이제 열심히 배우셔서 돈을 벌고 남편을 이제 또 공부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아마 이 아마르 씨하고 남편분은 또 영어를 워낙 잘하신대요. 그래서 한국하고 몽골하고 또 글로벌하게 어떤 그 프로젝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라 씨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또 저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때 저희들이 조금 자극을 많이 받아요. 이번에도 회계 언론 시험 보는데 저희는 못 쓰는데 아마라 씨는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라 씨 소개 겸 또 저희 조에서 나눴던 얘기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 회계 같이 듣거든요. 아마르보다 이제 시험 성적이 나쁘면 저는 죽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제 정말 우리 그 아마르가 몽골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느 순간에는 제가 되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비즈넷 강의까지도 잘 참여해주고, 우리 아마르로 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자,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지금 얘기 나온 거 외에 나는 이러기 위해서 MBA를 왔다. 다른 의견들이 없을까요? 있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남성분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들 얘기들이 모아지죠. 합일점이. 네. 자, 산악대장님 51기. 산악대장님하고 비슷하게 닮았네. 제가 보니까 지금. 그죠? 네. 그죠? 저기. 네네. 네네. 얼굴 빨개지셨어. 죄송합니다. 50기, 죄송합니다. 근데 51기 산악대장이랑 굉장히 닮았어요. 그쵸? 아닌가요? 얼굴 봤나? 네. 지난번에 아마 보이스가 굉장히 좋아서 사회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네. 그 좋은 보이스로 한번 그쪽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 진척되는 내용이어가지고요. 네네. 딱히 특별하게 더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고민이신데. 네네. 네. 말씀하신 거 다 남자분이시다 보니까 네. 사회생활하고 개인 발전하고 이런 부분들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사회생활하고 개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 대체적으로 많이 하죠. 여성들도 어쨌든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MBA를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서 개인 경쟁력을 키우고 이것을 조직에 가서 활용을 하고 왜 다 그런 것들을 할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살기 위해서죠. 그죠? 근데 거기에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요, 뭐를 해야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가,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내가 지식의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학교에 들어와서 지식의 범위를 좀 넓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수강 신청할 때 고민하고 이 수업 괜찮을까, 이 수업 괜찮을까 막 이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10단계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왜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들은 적이 있다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여러 번 들었다예요. 자, 그럼 3단계는요, 들은 내용을 대충 말할 줄 안다. 이게 3단계랍니다.
자, 4단계는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안다. 자, 그럼 5단계 볼까요? 말한 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MBA는 말한 내용을 할 줄 알게끔 만드는 대본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할 때 막 계산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사례 같은 거 얘기하라 그러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말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7단계가 말한 내용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8단계는 뭘까요? 가르칠 줄 알아야 되겠죠. 9단계 체계적으로 가르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단계가 평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갖췄을 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중간 관리자 혹은 제대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내가 MBA를 1학기든 2학기든 3학기든 4학기든 다니고 있는데 조직에서 혹은 개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서 내가 얼마큼 알고 있을까? 몇 단계 정도 될까요? 우리가? 자, 몇 단계 정도 될까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본인들이 훨씬 더 잘 아니까.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거를 얼마큼 내가 할 줄 알까? 요거는 이제 잠시 좀 고민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MBA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아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단계 이상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뭘까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퀄리티를 높이자면 여기까지 가면 참 좋습니다. 8단계까지. MBA 학문을 공부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조직에서 혹은 내 주변 사람들과 했을 때 8단계.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9단계. 뭐 이러려면 또 교수님까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0단계까지 가능한 게 우리가 그 현상을 보고 분석하고 컨설팅까지 가능한 게 10단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MBA는 실질적인 학문이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학문의 기반이 되는 게 이게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단순하게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12시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지금 2시를 향해 가고 있고 나는 지금 아침 10시 열심히 일할 그 시간에 있는데 내가 이 인생과 나의 조직과 나의 삶에 그냥 단순하게 랠리를 할 것이냐. 자, 목표를 해서 출발해서 직업인으로 완성되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한다라고 저는 감히 좀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목표가 없는 배한테는 유리한 바람이 불지 않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MBA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바람이 왔을 때 그거를 그 바람을 탈 줄도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분이 한 말인데요. 힌트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천재가 또 누구를 따라갈 수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해요. 근데 노력하는 사람 그 위에 아주 무서운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 위에 더 무서운 놈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놈이요? 무슨 사람? 광녀 혹은 광자. 자, 그런 사람 말고 독일의 뭐죠?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바꿔서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즐기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내가 꾸준히 하는 사람이고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 우리가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계속 공부를 하고 있냐?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위치에 와 계신 것은 굉장히 훌륭한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그 존 커토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요. 평생 학습을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다 성공하기 위해서 MBA에 왔잖아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에서 매니저를 좀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관계를 넓히고 감성적인 것도 허용해
범위를 넓혀서 풍요롭게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그 평생학습을 돕는 정신적인 습관에는요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적인 습관이 평생학습을 가능하게 하는데 어떤 거냐? 첫 번째, 안일함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태도. 아, 나 지금 이제 이대로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안일함을 반납하는 태도. 근데 아시죠? 성인 학습에서 기본적으로 성인은 뭐예요? 안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특히 이제 조직에 있을 때 기업에서 그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할 때 저항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저걸 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과감하게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자, 세 번째는 뭘까요?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 중요하죠. 이게 다 들어가요. 뭐 제가 새로운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감성적인 측면에 확장하는 거에도 다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으로 인생을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터널 시야와 사이클 시야를 이야기를 해요. 자, 21세기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시야는 터널 시야일까요? 사이클 시야일까요? 사이클 시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터널 시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밖에 못 보는 거죠. 좌우를 못 봐요. 그러니까 한쪽의 방향에서는 내가 전문가로서 대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것들이 융합이 안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만 해도 참 괜찮았어요. 살기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은 사이클 시야로 인해서 주변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역량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습관 자체가 이렇게 4가지가 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일함을 내가 자진해서 반납하는 태도, 나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자기 잘못을 또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인생을 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의 정신적인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 조직 행동론 시험 봤죠? 나왔을 것 같은데 뭐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통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개인이 있어서. 이제 통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보면 왜 우리가 조직 행동론이나 이런 거 배웠을 때 내재론자, 외재론자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나중에 리더로서 조금 더 많은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더라? 어떤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수업의 연장인가요? 자, 내재적 통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윗선에 많고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잘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어떤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나 노력의 결정성을 믿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에 높은 가치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이 점수가 안 나왔어. 저는 바로 응답, 바로 흡수합니다. 공부를 안 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게 이제 뭐예요? 통제의 어떤 위치가 저한테 있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점수 결과는 그렇게 나온 거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의 향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재적인 통제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로서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성공과 실패를 어때요? 외부에서 찾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나 능력, 노력과는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 현상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 뭐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렇게 계속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타고났을 때부터 하느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 이상을 하면. 근데 이제 뭐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이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위쪽으로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예요? 바깥으로 향한 화살을 내안으로 돌리기, 이게 첫 번째 조건일 겁니다. 통제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아니,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현명한 사람도 아니야. 아까 왜 우리가 대체적으로 96%에 해당이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레미 러브킨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인형인간에 거의 가깝거든요. 그죠?
지니어스한 사람과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확 바뀌는 것들의 혜택을 누리고 가는 인간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약점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데이비드 보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제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을 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소송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인데,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을 맡아가지고 아주 인기가 급부상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강점은 뭐냐면 법률 용어를 알아듣기 쉽고 푸근하게 풀어가는 말솜씨가 1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회계하고 법률 용어는요, 우리가 같이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 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또 진정한 전문가는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전문가죠. 자, 그리고 또 까다로운 질문이 나올 때마다 40쪽에 달하는 주 대법원의 판결문은 거의 줄줄 외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책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난독증이 판정이 된 거예요. 책보다 그래서 TV를 더 가까이 했고 결혼 전까지는 건설업 노동자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결혼 후에 아내의 권유로 대학을 입학을 했고 피나는 노력으로 예일대에 편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그 단어 자체도 다르게 읽을 정도로 굉장히 부족하다, 약점이었던 사람이죠. 아내에게 선물 받은 아이패드는 거의 무용지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승화시켰을까요? 잘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능력을 키운 거예요. 자,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들어야만 했겠죠. 읽지 못하니까. 로스쿨 수업 중 다른 학생들이 필기나 교재에 집착할 때 교수의 말에만 집중을 합니다. 재판 중 증인신문 때에는 말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핵심 정보를 파악하죠. 여러분 아시죠? 상대가 원하는 내용의 핵심은 누가 알고 있어요? 상대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그 핵심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또 말의 미세한 얼버무림이나 뉘앙스, 독특한 어떤 단어 사용 등을 매우 민감하게 감지를 하는. 그래서 듣는 것은 내 평생 해오고 있는 핵심적인 일입니다. 나는 잘 듣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왜 미국에 와서도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얘기하지만 어떤 수업은 교수님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제대로 이게 사리가 적절한가? 다 이렇게. 근데 이제 감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어쨌든 그 위치에 있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강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하고 자기 거화시키는 그런 현명함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읽기와 쓰기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 그거 대신에 기억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며칠 전에 무심코 한 말도 모두 기억하면서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언제 저녁 한번 해요? 이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언제 할 건데요? 이게 이제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쓰는 단어들도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 빨리 읽을 수 있었다면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읽을 수가 없고 남의 말을 들음으로써 배우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의 기초 수준까지 단순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척 강력하다는 거.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의 삶에서 단순화시키는 작업,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선배님들이 대체적으로 힘들고 우리가 지치는 게 뭘까요? 공부를 하다가 다 잘하려고 하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뭐 보셔서 딱 가늠이 오시죠? 저는 집에서는 빵점이에요. 네. 딱 보기에도 티 나죠? 티 안 나요? 자, 티 난다고 하면 강의 오래 하려고 그랬는데. 자, 뭐냐면 오늘 이제 제가 잠깐 또 집에 갔다 왔는데 저희 아들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시험이 끝나가지고 열심히 뒹굴뒹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잠깐 이제 뭘 하고 오는데 제가 뭘 하고 왔을까요? 아이들 밥 주러 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가서 제 볼일만 보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오는데 뒤통수에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배고파. 알아서 먹어. 이렇게. 그게 이제 당연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거에는 일이 안 됐었죠.
과거에는 이게 안 돼서 어떠냐면 제가 좀 거의 좀 강박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나는 또 좀 깔끔해요.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하냐면 왜 청소기 돌려놓고 맨발로 다니면서 뽀득뽀득한 거 알죠? 그 느낌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안 해봐서 몰라? 그 느낌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름에 햇볕 쫙 들어왔을 때 날 선선하고 이럴 때 약간 해 뉘엿뉘엿할 때 청소기 돌려놓고 물걸레질 쫙 해놓고 맨발로 다닐 때 뽀득뽀득한 그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 이제 공부를 할 때도 하루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청소기 돌리고 가고 저녁에 하루 동안 먼지 쌓인 게 있을 테니까 와서 청소기 돌리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땠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 내 기준으로 타인에게도 적용하고 나에게는 통제가 굉장히 엄격한 거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번아웃이 되죠. 이 번아웃 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놓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너무 많이 갔어? 언제 돌렸는지 모르지. 청소기를 언제 돌렸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잘하죠. 이제는 저희가 있으니까 모든 일을 나 혼자 다 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 이제 역할을 주는 겁니다. 네. 역할을 주죠. 그래서 누가 청소기하고 누가 뭘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고서 세상을 보니 훨씬 더 내가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죄송스럽게도 제가 성적은 별로 선택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건 좀 심란합니다. 그죠? 아무튼 이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책에 나오는 건데요. 말콤 글래드웰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분의 책에서 이제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 삶에 내가 주의와 에너지를 집중력을 쏟는 대상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래서 내가 버리게 되면 훨씬 더 선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풍요로워지는 것이 많아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미나 같은 데도 좀 많이 다니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떨까요? 폭넓게 좀 다양하게 읽는 게 좀 필요해요. 저희 기수에도 보면은 공대 석사까지 하고 온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스페셜리스트죠, 완전히. 근데 어떤 우리가 조직행위론이나 이런 것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학문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때야 될까요? 개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자기 개발에는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기들하고 그냥 자유롭게 맨날 뭐 부어라 마셔라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가서도 우리가 다양한 폭넓은 지식을 같이 토론할 시간은 분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기에는 젊음과 열정으로, 그 다음에 장년기에는 노련함과 포용력으로 새로운 일을 기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래야 이러한 도전 정신으로 자신을 키워가야지만이 개인 경쟁력이 강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언제나 공부하는 습관으로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에게서 선택과 집중. 내가 현재 당장 선택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구체적으로만 3가지 적어보는 시간인데요. 이건 한번 지금 잠깐 적어보시겠어요? 네. 내가 지금 당장 선택해야만 할 것. 시험 공부도 이 안에 들어가긴 하겠네요.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네. 요거는 공유하지 않고요. 본인이 이제 필요한 거 선택하셔가지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아까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삶의 진짜 주인인 그럼 나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여기가 이제 쭉 왔어요. 그죠? 마무리를 좀 할 건데, 제가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만났던 다니엘 골먼의 테드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연결을 해놨는데 바로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여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I'm struck by how one of the implicit themes of TED is compassion, these very moving demonstrations we've just seen, HIV in Africa, President Clinton last night. And I'd like to do a little collateral thinking, if you will, about compassion and bring it from the global level to the personal. I'm a psychologist, but rest assured I will not bring it to the scrotal. There was a very important study done a while ago at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that speaks to why it is that when all of us have so many opportunities to help, we do sometimes and we don't other times. A group of divinity students at the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were told that they're going to give a practice sermon, and they were each given a sermon topic. Half of those students were given as a topic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the man who stopped the stranger to help the stranger in need by the side of the road. Half were given random Bible topics. Then one by one they're told they had to go to another building and give their sermon. As they went from the first building to the second, each of them passed a man who was bent over and moaning, clearly in need. The question is, did they stop to help? The more interesting question is, did it matter they were contemplating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Answer, no, not at all. What turned out to determine whether someone would stop and help a stranger in need was how much of a hurry they thought they were in. Were they feeling they were late? Or were they absorbed in what they're going to talk about? And this is, I think, the predicament of our lives, that we don't take every opportunity to help because our focus is in the wrong direction. There's a new field in brain science, social neuroscience, that studies the circuitry in two people's brains that activates while they interact. And the new thinking about compassion from social neuroscience is that our default wiring is to help. That is to say, if we attend to the other person, we automatically empathize, we automatically feel with them. There are these newly identified neurons, mirror neurons, that act like a neural Wi-Fi, activating in our brain exactly the areas activated in theirs. We feel with automatically. And if that person is in need, if that person is suffering, we're automatically prepared to help. At least that's the argument. But then the question is, why don't we? And I think this speaks to a spectrum that goes from complete self-absorption to noticing, to empathy, and to compassion. And the simple fact is, if we are focused on ourselves, if we're preoccupied, as we so often are throughout the day, we don't really fully notice the other. And this difference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 focus can be very subtle, which separates us from Machiavellians or sociopaths. I have a brother-in-law who's an expert on horror and terror. He wrote the annotated Dracula, the Essential Frankenstein. He was trained as a Chaucer scholar, but he was born in Transylvania, and I think it affected him a little bit. At any rate, at one point, my brother-in-law, Leonard, decided to write a book about a serial killer. This is a man who terrorized the very vicinity we're in many years ago. He was known as the Santa Cruz Strangler, and before he was arrested, he had murdered his grandparents, his mother, and 5 co-eds at UC Santa Cruz. So my brother-in-law goes to interview this killer, and he realizes when he meets him that this guy is absolutely terrifying. For one thing, he's almost 7 feet tall. But that's not the most terrifying thing about him. The scariest thing is that his IQ is 160, certified genius. But there is zero correlation between IQ and emotional empathy, feeling with the other person. They're controlled by different parts of the brain. So at one point, my brother-in-law gets up the courage to ask the one question he really wants to know the answer to, and that is, how could you have done it? Didn't you feel any pity for your victims? These were very intimate murders. He strangled his victims. And the strangler says very matter-of-factly, oh no, if I had felt their distress, I could not have done it. I had to turn that part of me off. I had to turn that part of me off. And I think that that is very troubling. And in a sense, I've been reflecting on turning that part of us off. When we focus on ourselves in any activity, we do turn that part of ourselves off if there's another person. Passionate
choice. There's a saying in the world of information science, ultimately everybody will know everything. The question is, will it make a difference?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굴먼이 제가 이제 전체를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서 조금 다른 예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편집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내 일에만 몰두를 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것들을 떼어내면서 살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필요한 것을 떼어내면서 살지 말자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갖고 가야 될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 아까 얘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이 공감 능력은 뭐냐면 IQ하고는 정말 다른 데에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감성적인 거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할지라도 내가 공감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거는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할까요? MBA를 왜 들어왔을까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역량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내가 좀 더 쓰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부하 직원들에게 좀 더 잘 알려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게 내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아마 다 밑바탕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우리가 혹시라도 자칫 잘못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 선택과 집중하는 데서 떼어내버리지는 않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삶의 진짜 주인인 나를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내몰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체적으로 대학원 공부를 하는 분들의 성향들을 파악을 해보면, 그리고 또 리더의 성향들을 파악을 해보면 자기 통제가 굉장히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기준 자체가 되게 완벽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채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 선택과 집중해서 떼어내진 않았는지 체크하시고 너무 나를 끊임없이 내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야와키 바이생안이라고 아마 우리 최정학 오늘은 알 것 같은데, 일본에 187년 정도 됐나요? 네. 부채만 굉장히 고집하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장인의 가게죠. 거기에 가면 인풍제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냥 손 안에 어진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래요. 어디 갔을 때 특히 이제 남자들이 여자가 딱 마음에 들면 처음 만날 때 손금 봐줄게 막 이러고 작업을,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용어로 수작을 걸고 들어오죠. 그거 이제 들어오고 와서 생명선이 어쩌고 재물선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정답은 뭡니까? 생명선 있고 재물선 있고 뭐 다 있는데 손을 꽉 쥐어보세요. 결국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손 안에 있는 인풍제약, 손 안에 어진 바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 MBA 지성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의 역량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시험을 봐서 잘못 봤다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의 뿔처럼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타인들과의 공감 능력 키우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